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서양사상과 지성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제러미 벤덤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와 묶어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분리를 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러미 벤덤의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공리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공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치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공리주의의 등장 배경과 공리성이란 무엇인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울러서 존 스튜어트 밀과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수요일 날 강의에서 하겠지만 이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8세기에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빠르게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사회와 개인 사이에 또 개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아주 심해지게 되죠.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덕 원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나온 것이 공리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수의 특권층에 대항하는 다수 시민계급을 보호하는 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사회와 개인 사이에 또 개인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리주의는 소수 특권층을 공격했죠. 사실상 공리주의는 민주주의의 확장 그리고 형법상의 개혁, 복지 등을 주장하게 되는 이 철학의 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죠. 이 벤담의 공리주의는 사람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공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쾌락이 계산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양적 쾌락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쾌락의 공리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개인의 쾌락에만 관심을 두었던 고대 쾌락주의와 구별해서 사회적 쾌락주의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리성이란 무엇일까요? 벤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자연적 본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로부터 사실상 철학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픈 마음이 결국은 공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결정하는 것도 오로지 이 두 군주에게 달려있다라고요.
인간은 모두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지녔다는 것이 이 벤덤의 기본 정서입니다. 벤덤은 인간 행위를 밝히는 이 도덕 법칙이 이런 인간의 본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공리성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죠. 그렇다면 제로미 벤덤이 얘기한 정당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공리성의 원리란 어떤 행위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더욱 많게 하면 옳은 행위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른 행위라는 원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옳은 행위고요. 그렇지 않고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면 그릇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원리로부터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벤담은 공리성의 원리를 유일한 가치 척도이자 가장 이성적인 도구이며 인간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쾌락주의를 잘하면 먼저 공리주의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이 궁극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죠. 이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리주의는 공리성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이기적 쾌락이 인간의 본성으로 자리 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행 가능한 도덕 원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기적 쾌락주의, 즉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였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능케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덕목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 안에서 개인들이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할 때 서로의 이해가 대립하고 사회는 질서를 잃으며 결국은 아무도 자기의 행복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벤담이 경계한 쾌락주의의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법치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공리성을 실현하는데 법과 제도를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이 벤담은 삼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리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 개인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사회의 공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법과 제도의 역할 중에서도 특히 처벌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목적 역시 쾌락을 창출하고 고통을 예방하는 것으로 처벌에 의해 가해지는 고통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을 감소시키든가 일어날 수 있는 쾌락을 증가시킬 때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모습인데요. 이분은 이제 아버지도 유명한 철학자죠.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 자식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전 읽기 교육을 시켰어요. 거의 독선생 가위에다가 그 가위도 아니죠. 본인이 직접 자기 자식을 가르쳐서 이 고대 그리스어부터 라틴어 그리고 여러 외국어들을 조기에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8살, 9살 때부터 소위 말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고전의 거의 모두를 어린 나이에 조기 교육을 시켰던 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유일하게 조기 교육으로 성공을 거둔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기 교육 얘기를 하니까 이 로마가 생각이 나네요. 고대 로마에서는 사실상 이 공부라는 것이 어때요? 뭐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잘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로마 사람들은 이 공부보다는 이 말을 하는 수사법에 더 관심이 있었죠. 이제 원로원 회의나 평민회에 가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잘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수사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수사법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고전들을 어떻게 발췌해서 적절하게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어를 이제 좀 부분 넣어서 얘기를 해야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식자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마치 예전에 한자를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야지만 식자층이다.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기부터 이제 그리스 출신의 이 노예 유모를 고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를 어린 시절부터 유모 때부터 이제 딸려서 이제 독선생 가이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시기에는 또 하나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이 대부분의 이 시민들은 이제 원로원이나 민회 혹은 평민회에 나가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공부는 노예들이나 이 지끈지끈 머리 아픈 공부는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노예 학자들을 동원해서 백과사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 수사에 필요한 이 연설에 필요한 문구들도 발췌하고 뭐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라는 것은 사실상 이 머리 아픈 공부는 노동이라고 생각했고 노동은 노예들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구조 속에서 그런 사회가 나왔죠. 이 어린 시기에 이제 그리스어 조기 교육을 시켰는데요. 사실상 이 로마인들은 그리스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던 걸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사실상 조기 교육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는 이 사실상 조기 교육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강압적인 교육의 후유증으로 이 존 스튜어트 밀은 20대에 우울증에 걸리고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뭐 물론 쉽게 극복은 했지만요. 좀 약간 좀 셌습니다. 밀은 이 젊은 시절 벤담에 이 도덕 및 이법의 원리라는 책을 읽고 그것은 나의 사상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합니다. 밀은 벤담의 공리성의 원리를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통일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서전에서요. 밀은 벤담의 공리성의 원리를 자신의 단하나의 철학으로 삼고 이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벤담의 철학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자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죠. 이 토마스 칼라일과 같은 철학자는 벤담의 철학을 두고 인간의 행복을 모두 양적 쾌락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동물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돼지의 철학이라고 혹평한 바 있습니다. 예, 오늘은 주차 과제를 물론 9주차이기는 하지만 주차 과제를 받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시험 기간이어서 안 받았었는데 오늘은 이번 주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주장이 나타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이 공리주의가 현대에 미친 영향을 한번 A4 용지 한 페이지에 정리해 주셔서 이 과제란에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중간고사 대체 과제란도 만들도록 할게요. 뭐 시험 기간이 이제 끝났죠? 끝났을 것 같은데요. 시험을 볼까도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뭐 웹엑스를 이용해서 시험을 뭐 앞으로도 기말고사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지. 이 백신 보급률이 지금 같은 추세라면 기말고사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한번 공리주의적으로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중간고사 대체 과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순까지 뭐 7주차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뭐 30% 정도 반영하고요. 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차 과제도 30%, 중간고사도 30%, 그리고 기말고사도 30%, 출석 10%로 해서 여러분들께 나름 공정하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주차 과제는 일부 확인하고 일부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4주차 는 6주차는 아직 못 봤고요. 2주차는 한 중간 정도 본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것도 이제 부지런히 봐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점수를 드리도록 하죠. 예, 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수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또 서로 만나 뵙도록 하죠.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